예, 안녕하세요. 예, 저 부동산학 원론, 부동산학, 공인중개사 과목에서는 이게 이제 부동산학 개론이고요. 근데 저희 감정평가사 이제 1차 과목에서는 이제 부동산학 원론, 이렇게 과목명이 돼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좀 평이한 과목입니다. 평이한 과목이고, 대신 이제 2차 과목의 많은 내용들을 좀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목 성격은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고, 이제 문제풀이반은 진행을 일단 이게 한 600문제 정도 됩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 할 거고요. 문제풀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한 30회 정도, 그것도 한 30회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문제풀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서 그 문제들이 설문을 이제 바꿔가면서 좀 나와도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해도 한 30년 정도 시험을 봐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집대성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내용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좀 스피디하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다시 훑고 하는데 특별히 다른 교재를 보시는 것보다 이 문제풀이를 하면서 문제를 같이 보면서 내용들을 충분히 복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넓히거나 하시는 것보다는 자꾸 이렇게 좀 좁혀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그냥 쭉 순서대로 할 거고요. 한 시간에 이제 1회에 한 30 내지 40문제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560문제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 문제들은 조금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아주 썩 적절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조금 외진되어 있는 부분들은 간단하게 그냥 코멘트만 드리고 넘어가고 나머지 내용들 대부분의 문제들을 이제 같이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설문도 문제를 같이 요약해서 진행할 때 눈으로 빨리 보시고 그때 푸시면서 그 설문 하나하나가 전부 다 복습 내용입니다.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이 정도 선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서 보시면 되겠고요. 20페이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총론 부분의 부동산 서술 부분이고 대표 유형 문제로 나오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전부 다 다루겠습니다. 이 부동산학 부분은 좀 이렇게 좀 추상적이고 약간 모호한 내용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맞는 걸 고르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학이 조합적인 학문이다, 실용적인 학문이다, 그런 얘기고, 맞는 거죠. 근데 여기 종합 응용 자연과학이다. 자연과학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사소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꼬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설문이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들이다 보니까 이런 설문들이 종종 있는데 이게 또 가끔 나옵니다. 저희 시험에도. 두 번째 설문은 부동산학은 이런저런 내용인데 순수과학이다. 순수과학이라는 말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말, 자연과학 이런 말이 틀린 거고, 세 번째는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능률성 원칙은 거래활동에 있어서 최유 이용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이건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 활동에 있어서 능률성까지는 맞는데 능률성하고 최유 이용하고는 조금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유 이용은 능률적인 부분도 있지만 용도의 다양성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서 밑에 지문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요 세 번째 설문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정도 나오면 좀 모호한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부동산학과 관련된 기술, 경제적, 법률적 개념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복합적이다. 이런 취지의 정의가 이제 부동산학의 정의입니다. 네 번째가 정답이고요. 다섯 번째 설문은 부동산학은 사람과 부동산 관계가 연구 과제인데 대상인데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고정적이다. 고정적인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한다. 계속 변화한다. 이게 키워드죠. 그래서 틀렸고요. 첫 번째 대표 유형 문제는 그냥 부동산학에 대한 정의나 성격을 전반적으로 요약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1번 문제. 틀린 걸 고르는 거고요. 여기서도 1, 2, 3, 4번은 뭐 내용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고 이제 다섯 번째가 정답인데 뭐 좋은 설문은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접근 방법 중에서 뭐 종합적인 접근 방법은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이고 뭐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다. 특별히 보면 틀린 것 같지 않은데 이제 이게 종합적인 한 접근 방법이나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라고 뭐 정답은 돼 있는데 저는 뭐 1번 문제는 그냥 건너뛰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저희가 이제 많이 안 다루려고 하고요. 2번도 혼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2번도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니라서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3번 문제 곧장 가겠습니다. 2번도 뭐 1번하고 성격이 좀 비슷해서 3번 문제 보시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수업 중에 다루는 문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커버 안 해드리는 문제는 그 복습할 내용이나 그 설문 내용 자체가 이렇게 복습을 뭐 하기 위해서 한번 다시 읽어본다고 해도 특별히 도움되거나 그러지 않고 뭐 오히려 혼선만 처리할 수 있어서 뭐 건너뛰는 부분이 있고요. 3번 문제 보시면요. 부동산 정책을 대표하는 원리를 이제 고르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상한제, 요즘 뭐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돼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다음 지역지구제, 이걸 가지고 밑에 이제 키워드들을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상한제 이런 거 하면 뭐 개발이익의 좀 그 불로소득이라든가 투기적인 이런 거를 이제 억제하는 차원의 문제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형평성이나 공정성 이런 거하고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순서대로 아마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능률성이나 효율성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어내는 거죠. 안전성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경제성하고 형평성 있는 뭐 2번, 5번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 두 번째 거 보시면 용도 지역지구제 지정. 지역지구제 지정은 어떤 특정 구역을 정해서 여기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개발하는 어떤 그 컨셉을 명확하게 정해서 지정을 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개발의 효율성 측면도 있고 합리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는 뭐 그 부의 이제 난개발을 예방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 키워드하고 연결되는 그러니까 효율성, 합리성 다 그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에서 이제 형평성인지 경제성인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부분은 수익성보다는 뭐 투기 억제라든가 과열 방지 이런 쪽이니까 사회적인 뭐 그 부의 재배분 같은 재분배 같은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을 뭐 추구하는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 답으로 생각이 되고요. 4번 문제도 썩 좋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건너가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면은요. 이제 부동산학의 이념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를 고르는 거고요. 1번부터 설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념은 이제 시대 나라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맞는 말이고요.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지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문에 한정해서 볼 때는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겠죠. 민간 부문에서 수익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중시하겠죠. 그러니까 공정하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효율성을 중시하겠죠. 세 번째, 형평성은 공공복리 우선의 원칙을 말하며 절대적인 사유재산 제도를 밑바탕으로 한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절대적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객관식 설문에서는 뭐 100% 맞는 항상 언제나 뭐 이런 식의 수식어가 나오면 일단 한번 의심하고 지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죠. 대부분 다. 상대적인 사유재산 제도입니다. 상대적인. 그러니까 그 공공복리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여기 이제 5번 설문해 보시면은 헌법 23조의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이건 공사이익의 조화를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설문이 있는데요. 이 5번 설문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차 과목에서 토지보상법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토지보상법의 법적인 취지는 공익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조가 이제 그렇게 토지보상법 1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수용하거나 사용을 해야 되는데 타인의 재산권에 손실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공익 사업을 하는 거는 공공복리 측면이고 재산권이라고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이제 모든 걸 다 거래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는 사회니까 거래가 되려면은 내 거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돈 주고 사업하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에 대한 거래 질서, 그 법적인 체계들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 사적 소유권이 자본주의, 뭐 현대 경제의 대부분 다 자본주의 체제니까요. 근간인데 재산권이 아무래도 이제 뭐 중요하게 있으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이제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니까 그게 절대적이냐? 재산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되지만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정 부분 제한을 둘 수 있다. 이 원리가 가장 상위에 있고요. 이 헌법 23조의 조항에서 토지보상법의 법적인 근거가 되고 토지보상법에서 2차 과목에서 이제 주로 공부하신 토지보상법에서 남의 땅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거나 할 때 거기에 대한 수용하거나 사용하거나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복리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는 사인의 재산권이라고 해도 제한할 수 있다. 법적인 근거가 거기 있고 다만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당하다는 게 뭐냐, 얼마까지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논점을 가지고서 뭐 서술하게 됩니다. 그게 토지보상법의 앞에 한 4분의 1 정도를 뭐 거의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5번 설문하고 3번 설문을 좀 같이 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 설문은 형평성은 이제 실제 효율성과 상충하는 경우가 많죠. 그 효율성하고 형평성은 좀 이렇게 물과 기름 같은 성격이 약간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형평성은 골고루 잘 뭐 이런 거고 효율성은 누가 하든지 간에 혼자 다 먹더라도 가장 뭐 힘센 사람이, 가장 효율적인 사람이, 가장 실력 좋은 사람이 다 가져가도 되는 거니까 뭐 상충 관계가 있겠죠. 투자 수익의 극대화라는 측면은 효율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개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이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정답보다도 5번의 23조 그 조문은 뭐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좀 뭐 그 조문 자체를 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 예, 헌법 23조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의 뭐 근거 조항이다. 부동산 활동의 예제를 보겠습니다. 대표 문제를 보시면요. 일단 틀린 거를 고르는 거거든요. 설문 5개가 있고 첫 번째 설문 보시면은 부동산 활동은 공중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토지의 정당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상하에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니까 그렇죠. 예. 땅 밑으로 지나가는 지하철이 지나간다, GTX가 지나간다 이런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내 땅 밑을 지나가는 경우 일정한 그 손실보상을 이제 하게 되죠. 두 번째, 부동산 활동은 정보 활동이고 개별성으로 인해서 높은 정보 비용이 요구된다. 개별적이니까 직접 일일이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오가는 교통비용, 거기 들어가는 품, 인건비, 뭐 종이값, 인쇄비 전부 다 그게 정보 비용이 되니까요. 정보 비용이 조사하는 비용이 높은 거죠. 세 번째, 부동산은 비내구성에 의해 일반재화에 비해서 장기적 배려가 크게 요구된다는데 요구되지 않는다. 뭐 틀린 거죠. 비내구성이라는 말도 비라는 말도 틀린 거죠. 그러니까 내구성에 의해서 오래 가니까 장기적 배려가 요구되는데 비내구성이면 장기적 배려가 요구되지 않는다. 비내구성하고 장기적 배려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맞지만 부동산은 좀 내구성이 있는 재화니까 그런 부분에 틀린 거고요. 네 번째는 부동산 활동은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다.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지만은 저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뭐 하는 것보다도 물건과 사람을 같이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틀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임장 활동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임상이면 이제 그 환자가 눕는 침상, 그 베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장이라고 하는 게 현장에 가는 거니까 부동산이 저한테 못 오니까, 못 움직이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장 활동 나오면은 아, 부동산이 나한테 못 오니까 내가 가는 거구나. 이제 임장 활동과 관련된 설문들이 이렇게 뭐 가끔 이제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장 활동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의 속성은 이제 부동성인 거죠. 예. 틀린 거는 뭐 디귿하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도 뭐 썩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부동산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고르는 건데, 네 번째 설문 보시면 부동산 현상은 움직이지 않는 걸 다루니까 다소 정적이지만은 부동산 활동 자체는 좀 동적인 거죠. 예. 뭐 그래서 뭐 틀린 거고요. 다른 설문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좀 빠른가요? 뭐 괜찮으세요? 예.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활동 속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적절하지 않은 거, 뭐 틀린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부동산은 부동성, 못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 거죠. 부동산은 뭐 고정되어 있고 주변 현상에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많죠. 그러니까 뭐 제 땅이 여기 있는데 옆에 뭐 예를 들어 쓰레기 매입장이 들어왔다. 그건 제가 통제하기는 어렵죠. 정보 활동은 사후적 지식으로 필요하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 활동은 대부분 뭐 사전적으로 미리 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기 위해서 미리 조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사후적이라는 말이 뭐 틀렸을 것 같습니다. 그게 틀렸고요. 1번이 이제 틀린 거고, 2번 설문을 읽어보시고 세 번째 설문 보시면은 이제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1차 수준, 2차 수준, 3차 수준 뭐 이렇게 그 교과서에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좀 생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1차 수준은 일반인들,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살려고 따진다든가 검토한다든가 이런 게 1차 활동이고, 2차 활동은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업에 종사하지만은 아주 고도의 전문성은 없다. 이제 보통 2차 수준으로 얘기하고요. 3차 수준 하면 이제 감정평가사. 네. 는 3차 수준이다. 뭐 이렇게 보통 그 교과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설명이 나왔으니까 감정평가사는 3차 수준이고 공인중개사 분들은 이제 2차 수준의 활동에 해당되는 거죠. 예. 네 번째, 산학협동의 논리적 근거는 과학성과 기술성이다. 그 기술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저희가 어떤 모든 학문이라고 그랬지만 아트 앤 사이언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뭐 계산해서 다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보통 이제 이런 쪽의 경험적인 부분, 숙련, 뭐 직관적인 판단 이런 요소들이 강조가 될 때 이제 아트적인 성격이 있다고, 뭐 마치 그 수학적으로 증명해서 계산하고 더하기 빼기 하고 해서 다 정답을 낼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쪽이 가까우면 사이언스라고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근데 모든 분야가 다 아트 앤 사이언스가 같이 그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아트에 대한 걸 뭐 번역한 거니까 맞는 걸로 보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 부동산 활동은 차후의 책임의 문제와 부동산 결정의 합리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장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현장 가서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동산 활동 중에서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평가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그 문서로 이제 일종의 그 문서로 그 제출돼 있으니까 몇 년 후에도 누군가 그걸 보고서 자산 실사를 하거나 할 때 거기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산정했는데 보니까 더하기 빼기 다 계산기 눌러보니까 숫자가 안 맞네요. 네. 뭐, 제 옆자리에 계신 분도 뭐, 한 7년 전에 거를 지난주인가 이렇게 누가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셔가지고, 다행히 이제, 그, 인쇄된 보고서도 가지고 있지만은 또 본인 PC에 그 폴더들에 다 잘 정리를 해 놓으셔서, 뭐 금방 그 자리에서 전화 받으면서 찾아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책임하고 이제 그런 문제, 그 조사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산정한 근거가.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 문제하고는
9번째 문제는 좀 연결되는데, 요거는 요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좀 설명을 들으시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표준산업 분류상 부동산업은 이제 산업이니까요. 부동산 산업이니까 일단 부동산을 공급하고 이러한 공장처럼 부동산을 이렇게 생산해서 공급하는 개발 공급이죠. 개발과 공급에 관한 부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파생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쪽이 있는 거죠. 크게 이렇게 뭐 구분하시면 되고요. 근데 뭘 공급하냐면은 일단 공간, 저희가 이렇게 그 4분면 모형에서 제일 1사분면에서 시작할 때 이제 부동산에서 공간을 공급하잖아요. 공유 오피스라든가 공유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간을 이제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을 공급하는 게 임대업입니다. 임대업이고, 개발해서 공급하는 이제 이런 그 개발 공급 하는 이제 시행 이런 쪽이 있는 거죠. 개발하고 공급하는. 그러니까 부동산 시행이라든가 이런 쪽이 있는 거고, 서비스는 일단 이제 지어진 부동산을 시설 관리하는 그런 식의 관리 업종이 있고요. 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거래를 중개해주고 평가를 해주고 하는 그런 이제 자문 성격의 그러니까 중개라든가 저희가 이제 평가, 감정평가니까 평가 이 정도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특별히 요 문제는 2차에서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외우실 건 아니고 그냥 부동산이니까 하나의 상품이니까 공급하는 산업이 있고 개발 공급하는 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 있고 개발 공급하는 경우는 공간을 공급하는 임대 쪽이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자체를 이제 새로 개발해서 없던 걸 이렇게 만들어내는 시행을 하는 쪽이 있고 서비스 쪽은 관리죠. 여기는 이제 시설 관리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PM이 있고 AM이 있고 제가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라든가 이 유지보수, 물리적인 유지보수에 중점이 되어 있으면 퍼스널티 매니지먼트, 시설 관리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는 임차 관리까지 해주는 거죠. 어떤 이제 대형 빌딩에 보통 이렇게 뭐 한 20층짜리 이제 대형 오피스 빌딩이나 주상복합 이렇게 하면은 상가 구성을 할 때 테넌트 믹스라고 해서 앵커 테넌트를 어떻게 유치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1층에 예를 들어 스타벅스가 왔다. 그럼 그게 집계 효과가 있잖아요. 그럼 2층, 3층, 4층에 이제 상가를 어떻게 구성할지 그 컨셉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키 테넌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임대료도 싸게 해주고 뭐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스타벅스가 있는 건물은 건물 가치도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오는 사람들이 다른 수요가 되니까 다른 임차자들한테 좀 더 받는 거죠. 더 받을 수 있고 거기까지 가면 임차 관리를 하면 PM이고 그 다음에 사고 파는 것까지 관리해주면 SM 매니지먼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 뭐 감정평가 이런 정도가 됩니다. 이제 부동산 분류 중에서 틀린 거 8번을 보시면요. 일단 이제 첫 번째가 임대, 공급, 그 다음에 서비스업으로 크게 구분되죠. 두 번째는 임대는 이제 뭐 주거용, 비주거용 뭐 이런 부동산 임대하는 거죠. 세 번째는 개발 공급업은 건물 개발 공급, 그러니까 부동산을 크게 이제 주거용하고 저희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서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 이렇게 크게 나누지 않습니까? 네, 토지에 대한 이제 따로 있고요. 세 번째도 맞고 네 번째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관리, 중개, 뭐 감정평가 여기 자문은 이제 일반 뭐 부동산 컨설팅하는 쪽이고요. 다섯 번째 부동산 관리업은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기타 부동산 관리업으로 구분된다. 근데 기타로 구분되는 건 없습니다. 산업분류표에. 그러니까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는 구분되고요.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는 구분되죠. 근데 이제 기타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기타로 구분되는 건 없고, 부동산 가격 공시법 부공법이죠. 부공법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토지 가격 공시하지 않습니까? 토지하고 그다음에 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하고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 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요 두 개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죠. 전체.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개별 공시지가가 있고 주택은요.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공동주택은 아파트죠. 아파트는 표준 공동주택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는 전수조사합니다. 아파트는 감정원에서 전체 모든 단지에 대해서 다 전수 공시하고, 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단독주택은 이제 다 모양들이 다르고 위치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토지처럼 그걸 가지고 개별주택의 가격을 냅니다. 그래서 개별주택이 있고, 비주거용 부동산은 여기는 일반이라고 하죠.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개별 비주거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이 부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격 공시를 할 수 있다. 여기는 가격 공시를 해야 된다로 되어 있고요. 표준지가 들어가는 건 전부 다 국토부 장관이 관할하는 거죠. 개별 공시가, 개별주택 가격은 지자체장, 시장군수구청장, 지자체장. 국토부 장관이 관할하는 거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지자체장이 하는 건 지방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뭐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전체 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동산 분류 중에서는 기타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표준산업 분류상도 없고, 예. 9번도 이제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요. 이 분류에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 거,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관리업은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제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그 차이만 있고, 세 번째, 투자금융, 부동산 투자금융. 금융은 금융업입니다. 예. 금융업입니다. 여기서 부동산업은 아니고요. 중개, 그다음에 감정평가, 이거는 부동산 산업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부동산 금융에 관련된 것은 금융업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업은 아니고요. 그 부동산 속성에 대한 부분 예제를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고르는 거죠. 여기 이제 설문들을 보시면은 여기 뭐 그 설문들 자체가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한 거기 때문에 한 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허드, 여기 이제 도시지가, 뭐 지대 이론 쪽에서는 학자 이름하고 학설의 간단한 내용을 이제 연결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허드는 접근성을 논했다고 했죠. 그래서 허접이라고 이렇게 두 문자를 잡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성이라고 하는 거는 허드라는 사람은 접근성을 얘기했는데, 접근성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지위 편접이라고 한다고 했죠. 지가는 위치의 함수인데, 위치는 편리성을 얘기하는 거고, 접근하기 편리하다는 게 그게 접근성이 좋다는 거다. 그래서 지위 편접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서 이 단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논술하는 형태의 시험 문제에서 뭐 접근성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딱 문제가 나오면은 부동산은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는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거다. 그래서 땅값이 비싼 거다. 접근성이라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논해라. 이런 식의 문제가 툭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 같지만 그거를 뭔가 이렇게 뼈대가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야 되는데, 그 키워드를 요 4개를 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풀어서 엮어내셔야죠. 요 4개 키워드가 들어가면은 얘기를 더 풍성하게 엮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허드라는 사람이 얘기한 뭐 지가 이론이 접근성, 도시지가 이론에 뭐 서술할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두 번째, 부동산 위치는 맞는 말이죠. 첫 번째 거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로 구분되죠. 절대적 위치는 이제 물리적인 위치, 못 움직이는 위치고요. 상대적 위치는 뭐 제 땅은 삼성동인데 예전에는 거기가 뭐 허허벌판이었죠. 그래서 지금 삼성동 한전자리, 그러니까 한전 옮겨가고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업이 그 뭐 100층짜리 넘는데 짓는 그 땅이 뭐 제가 알기로는 그 봉은사 땅이었습니다. 봉은사 땅. 봉은사 땅을
아마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이렇게 이제 뭐 일종의 강남 개발하면서 공기업을 강남으로 강제 이전시켜가지고 한전이라든가 이렇게 전력 공기업들이 글로 가게 됐고요. 그래서 그냥 좀 헐값에 이렇게 거의 뭐 뺐다시피 해서 이제 한전 부지로 쓰다가 또 지방 공기업이 이전하면서 지방으로 다 이전하면서 뭐 부지를 매각한 거죠. 그 땅이 뭐 계속 그렇게 중요도가 변해온 거죠. 그게 이제 상대적 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치 유용성이 달라지죠. 그래서 상대적 위치가 가변적이죠. 이거는 뭐 내용보다도 이렇게 문장 자체를 보시면 절대적 위치는 가변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상대적 위치가 가변적이죠. 두 번째가 틀렸고요. 세 번째 설문은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효용성 차이가 있고 효용성이 유사한 부동산 간에는 상호 대체가 인정된다. 비슷한 부동산들끼리 제가 뭐 아파트를 하나 뭐 이사 가려고 사러 갔는데 뭐 5억이면 살 줄 알았더니 막 갑자기 뭐 살 사람이 나타나니까 6억 불려오는데 그 옆에 아파트가 뭐 5억 천에 팔겠다고 하면 옆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접근성은 부동산 용도에 따라 추구하고자 하는 바와 접근성의 기준이 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백화점 근처에 산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뭐 천호역 같은 데 가면 이제 뭐 바로 그 천호역 최근에 저희 뭐 평가할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천호역 근처에 보면 이렇게 뭐 5호선하고 8호선이 이제 그 환승도 하고 앞에 현대백화점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근처에 있는 입장에서는 그 상업시설에 접근하기가 좋죠. 그러니까 좋은 시설은 접근성이 가까운 게 뭐 좋은 건데 만약에 그런 시설이 아니라 이렇게 쓰레기맨 입장이 있다. 거기서부터 멀리, 혐오시설에서는 멀리 있어야죠. 그러니까 접근성이라고 하는 거는 접근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 이 표현이 이제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위치가 강조되는 거는 부동성이라는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때문이다. 부동산이 못 움직이니까 위치가 강조되는 거다. 이제 맞는 말이고요. 틀린 거는 뭐 2번인데 나머지 설문들 내용이 뭐 저희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요약을 하고 있어서 설문 자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 보시면은 부동산 속성률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틀린 걸 고르시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 접근성. 접근성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접근성은 이제 어떤 장소로 가기 위한 시간, 거리, 비용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리라고 할 때 보통 물리적 거리를 얘기하는데 이제 접근성 하면 또 떨어지는 거리에 대해서 논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성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면 아까 지위 편접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시시, 운시. 실제 거리, 물리적 거리가 있고요. 거리라고 하는 건 물리적 거리가 있고 시간 거리가 있습니다. 운임 거리가 있고 인식상의 거리가 있어요. 뭐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풀어놓으니까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접근성에 대해서 논하면 사실은 굉장히 모호한데 이제 아닌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키워드들을 좀 이렇게 두 문자로 가지고 계시면은 상황에 따라서 그걸 모듈별로 레고 블록처럼 결합을 해서 좀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키워드도 좀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이제 위치에 대한 문제고 뭐 상대적 입지에 대한 문제고 그러니까 뭐에서 가까운지 대중교통의 허브, 접점, 결절점이죠. 교통의 결절점에서 가까우면은 좋잖아요. 거기서부터 가깝다라고 하는 건 접근하기 좋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거죠. 근데 그 거리가 단순하게 지도상에 있는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이 점점 기술이 발전하니까 시간거리, 타임 디스턴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KTX가 생기면서 지방에 뭐 쇼핑센터나 이렇게 의료시설들이 좀 어려워진다고 하는 게 2시간이면 서울 오니까 부산에 있는 분이 근처 병원 가다가 그냥 겸해서 이렇게 서울 오는 거예요. 와서 뭐 쇼핑도 하고 뭐 감기 약도 지어가고 제주도에 계신 그 아주머니들이 많이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에서 뭐 쇼핑하기 뭐 이렇게 뭐 부족하진 않겠지만은 몇 분이 모여가지고 아침에 김포공항 딱 도착해서 김포공항 쇼핑 컴플렉스 있잖아요. 골프장도 있고. 거기서 멀리 안 가고도 아니면 거기서 또 김포공항 내려서 뭐 급행 타고 이렇게 뭐 저기 하면은
강남이나 삼성 이런 데 뭐 금방 오니까 낮에 이렇게 쇼핑하고 영화 보고 저녁 비행기로 가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타임 디스턴스 그 다음에 그게 교통비가 그렇게 안 비싸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운임 거기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남북한의 문제기도 하지만은 제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자주 못 가서 그렇지 판문점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멀다라고 느끼는데 막상 가보면은 차도 30분에서 1시간이면 가거든요. 네. 인식사의 거리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키워드들을 이제 좀 이렇게 모듈화해서 갖고 계시면은 논술력 문제를 이제 풀 때 도움이 되고요. 위치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10번의 이제 두 번째 설명이죠. 어떤 대상물에 대한 접근성은 좋아도 혐오감을 주는 거에 대해서 거리가 가까우면 오히려 감가변이 되겠죠. 세 번째, 절대적 위치라는 건 물리적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부동성하고 관계가 있고요. 네 번째, 상대적 위치는 주위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경제적 위치라고도 합니다. 다섯 번째, 절대적 위치가 상대적 위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나오면 일단 좀 뭐 틀렸다고 봐야죠. 네. 꼭 상대적 위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거나 아니지만은 뭐 이론의 여지는 있는 거죠. 네. 11번 문제 보시면 역시 이제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딱 보시고서 옳지 않은 것은 그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이제 객관식 문제를 푸실 때는 이게 많은 지문을 보시니까 옳지 않은 것은 하면 저는 항상 아는이라는 말에 딱 체크 포인트를 이렇게 틱을 찍어 놓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틀린 거, 아는 거 뭐 이렇게 해서 뭐 좀 헷갈리는 걸 방지하니까요. 이제 틀린 거 고르는 거고 첫 번째 사적 활동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익 창출의 수단이라 볼 수 있다. 맞는 거겠죠. 두 번째 다른 자에 비해서 황금성이 높은가요? 사고 팔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유동자산으로 높은 효용을 지니지 않겠죠. 이런 걸 이제 유동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유동성 위험.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흑자도산 나는 기업들 있잖아요. 10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내일 1억 원을 갑자기 현금으로 갚아야 될 채무가 있어요. 근데 100억짜리를 들고 있어도 환가 못하면은 급하게 팔 수 없는 거죠.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손절매해서 팔아야 되는 그걸 이제 유동성 위험이라고. 세 번째 설문 보시면은 뭐 맞는 얘기고 네 번째 설문 뭐 영속적이고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죠. 다섯 번째 설문 자산으로 보면은 토지를 자산으로 보면 공익보다는 사익활동에 많은 비중을 두면서 이용되므로 이용의 개념보다는 소유의 개념이 강조되기도 한다. 맞는 말이죠. 왜냐면은 자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재산적 가치 중심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적인 활동에 많이 그 비중을 둔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저희가 주택도 그냥 주거 목적보다는 이제 투자 자산 증식의 목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채를 사기도 하고 뭐 과잉 수요가 생기기도 하고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이용보다는 소유의 개념이 강조되죠. 그러니까 그 공유 자동차 이제 이렇게 그 소카 비슷하게 공유 카 서비스 처음 나왔을 때 아이디어 첫 보면서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뭐 속으로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 자동차를 사서 95% 정도의 시간은 차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타고 다니는 시간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 안 되죠. 타고 다니는 시간. 뭐 대부분 한 90%의 시간은 세워놓고 있거든요. 차 세워놓는 시간 동안의 감가상과 파킹하는 공간 필요하죠. 뭐 그런 비용들을 이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차 대수가 줄면은 이용인원을 높여서 대수가 줄면은 지금 도로 같은 경우 뭐 상당히 그 신도시 개발한다 그러면 보통 한 전체 부지의 한 30%가 도로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거로 쓰는 부분 한 20-30% 안 됩니다. 또 공원, 공공청사, 도로가 한 30%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페이스도 굉장히 적게 드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뭐 현대자동차나 이렇게 자동차 관련 회사들은 싫어하겠지만은 굉장히 좀 잘만 이제 그게 뭐 IoT라든가 이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하고 잘 결합이 돼서 그다음에 뭐 관리라든가 이런 거, 뭐 인수인계나 이런 것만 좀 정확하게 하는 메커니즘만 개발되면 사실은 획기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12번 문제 보시면요. 그래서 11번 문제는 이제 2번이 틀린 거겠죠. 뭐 황금성이 높지 않으니까요. 12번 문제 보시면 이제 부동산 상품의 특성 설명한 것 중에 틀린 거고요. 일단 1번 설문 보시면은 내구 연한이 기니까 재구매 수요가 잘 발생하지 않겠죠. 한 번 사면은 뭐 오래 쓰니까요. 네. 그 때문에 신뢰관계 형성이 좀 어렵죠. 어쩌다가 한 번 사고 파니까 뭐 이게 자주 사고 팔아야지 뭐 이렇게 이제 사기를 치는지 안 치는지 검증도 되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예, 어쩌다 만나니까 또 큰 돈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이제 고가성이라서 융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죠. 혼자 자기 돈 갖고 나 못 사고 대출 받아서 사는 거죠. 대출 받아서 할 때는 사실은 이제 갭 투자라는 게 꼭 좋은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하여튼 많이 쓰는 용어니까 갭 투자 통해서 차입을 통해서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가 틀렸고요. 세 번째는 거래 비용 시간이 많이 들죠. 예, 묵직하고 무겁고 어쩌다 한번 사고 파니까 뭐 중개 수수료부터 시작해서 정보 비용서부터 시작해서 뭐 많이 듭니다. 또 팔고 나니까 그 사이에 확 오르면 그건 이제 기회 비용 같은 것도 있는 거죠. 네 번째, 특별히 면적이 큰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설문을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문장 만들기가 쉽지는 않은데. 다섯 번째, 진열이 불가능하죠. 모델하우스가 있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거죠. 예, 일일이 다 가서 보기 어려우니까. 예. 단기적으로 보면 공급의 비탄력성의 원인이 된다. 공급하려면은 뭐 이렇게 실제 이제 생산해서 보여주고 뭐 그래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좀 쉽지 않으니까요. 여기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나와서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오피스텔. 여기 서울대입구역 근처에도 보면 이제 이쪽 4번 출구인가요? 저쪽 봉천 고개 쪽으로 지금 막 유리창 다 붙이고 이제 오피스텔 하나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피스텔 이름이 저기 WD 뭐더라? 이제 아마 뭐 한 두세 달 있으면 다 준공될 텐데 이제 분양권 뭐 한참 분양 중이고. 근데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제 사실 들어가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 정도 규모 되겠죠. 보통 이제 한 20제곱미터. 그러니까 전용 면적 기준으로요. 전용 면적 기준으로. 근데 실제 이제 한 건물 안에 뭐 예를 들어서 한 10층짜리 주로 이제 지하철역 근처나 이런데 뭐 주상복합 비슷하게 요 앞에도 바로 있는 게 오피스텔이죠. 근데 뭐 4층까지는 똑같은 구조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똑같은데 뭐 5층까지는 오피스텔이고 그 위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좀 구분해서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본적으로 이건 주택이에요. 주택법의 규제를 받고요. 오피스텔은 오피스니까 업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도 일단 업무용이기 때문에 건축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도시형 생활, 제가 집을 하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게 되면은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구조인데 오피스텔을 구매하게 되면은 분양받게 되면은 2주택자는 아니에요. 네. 대신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예를 들어서 뭐 다 짓고 싶어도 그게 30세대 이상인가 되면 뭐 분양보증 같은 것도 받고 뭐 이래야 됩니다. 심사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공동주택을 많이 이렇게 분양하려고 하면 이제 뭐 분양가 심사 같은 걸 받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고 싶은데 시행하는 분들은 뭐 그런 불편한 게 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오피스텔로 전환해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문제보다도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이니까 취득세가 좀 낮습니다. 뭐 1.1%인가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이사 갈 때 아니면 이제 집을 처음 뭐 새로 구매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이제 납부하잖아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말고 법무사 비용 말고 소유권 보전 등기 하면서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은 취득세를 납부하거든요. 오피스텔은 이게 4점 몇 %입니다. 좀 4% 좀 넘습니다. 4.한 3, 4%. 뭐 이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전입 신고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하면은 이제 그렇게 또 주거용으로 쓰기도 하는데, 근데 실제 가서 보면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혹시 이제 2차에서 이렇게 실무 문제 푸실 때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저희 아파트나 보면은 이제 아파트 33평형이다. 그럼 33평형인데 실제 전용 면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있고 공유 면적이 있거든요. 여기는 저 혼자 사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실제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그게 전용 면적이고, 계단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지하주차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공유하는 거죠. 이 공유 면적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75에서 80% 정도 전용률이 그 정도 되는데요. 오피스텔은 한 5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이제 저희가 전용 면적이라고 하면 건물이 있으면 건물 벽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벽체 중심선 이 두께가 있으니까 이 중심선 안의 면적을 따지는데 오피스텔은 밖에 면적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설계도면을 가지고 줬는데 하나는 오피스텔로 분양을 하고 하나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분양을 하면은 전용 면적 표를 보시면은 이제 분양할 때 이렇게 분양 팜플렛 같은 거, 브로셔 같은 거 나눠주잖아요. 그때 전용 면적을 보면은 오피스텔이 좀 크게 나와요. 전용 면적이. 근데 들어가서 보면 똑같습니다. 공간은. 예. 도시형 생활주택은 면적을 전용 면적을 산정하는 관행이라 그러니까 그 기준이 좀 달라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무 문제 같은 거 푸실 때, 2차 실무 문제 푸실 때, 이제 어떤 상황을 주고 문제를 푸는데, 이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들은 일단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산정하고, 그 다음에 단가를 이제 반올림 처리해서 구한 다음에, 결정한 다음에 그 면적을 곱해서 전체 가액을 산정하거든요. 네. 그때 단가를 산정할 때 전용 면적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을 곱할 때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는 안 나오겠지만은 혹시 오피스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은 그때 면적하고 벽체 두께 같은 게 안 나오면 이제 산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그 면적 산정하는 게 좀 다르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